제발 그 구닥다리 방식으로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재수 없으니까. 며느리의 그 악독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머리채가 뒤로 거세게 낚아채졌습니다. 두피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토끼처럼 겁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는 어린 손주들의 얼굴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이 제 목숨과도 같던 첫째 녀석이 배를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하, 아이고, 우리 마누라 화끈하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저건 내 아들이 아니구나.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아들은 이미 저 자리에 없구나. 그날 그 모멸스러운 웃음소리가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서막이 될 줄은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터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골마 터질 상처였는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그날의 풍경이 저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제 몸뚱이와도 같았던 식당, 순잔의 밥상에 간판을 내리던 날이었지요. 남편과 함께 맨주먹으로 시작해 온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는 맛집으로 키워낸 내 자식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고 혼자서도 꿋꿋이 지켜냈건만 이제는 아들 내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더 크게, 더 세련되게 키워볼게요. 아들 민준이는 번듯한 계획서를 내밀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 눈에는 허황돼 보이기만 하는 프랜차이즈니 현대화니 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자식이 하겠다는데 부모가 어찌 말리겠습니까? 며느리 지영이는 옆에서 연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저희만 믿으세요. 그 말들이 전부 가시가 되어 제게 박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잔의 밥상 간판이 땅으로 떨어지던 순간 제 심장도 함께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번쩍이는 영어로 된 새 간판이 내걸렸지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식당의 주인이 아닌 식당 구석에 딸린 작은 쪽방에 사는 늙은 군 식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방은 예전에 남편과 함께 쓰던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 작은 공간에는 낡은 장롱과 제 손때 묻은 옛날 물건들만 가득했습니다. 식당이 한창 바쁠 때면 밖에서 들려오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벽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치 유령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곳은 분명 내 세상이었는데 이제 나는 그 세상 밖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는 것은 제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육수를 올리고 장을 담그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식당을 물려준 후에도 그 습관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주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된장 냄새와 함께 서늘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어질러 놓고 간 주방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는데 잠이 덜 깬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사람 놀라게.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도둑이라도 잡았다는 듯한 그 눈초리에 제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냥 잠이 일찍 깨서 나왔다. 주방이 좀 어지럽기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이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푹 주무시라는 그 말이 제발 이 주방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는 것은 제 자격지심 때문이었을까요? 며느리는 보란 듯이 제가 막 닦아놓은 조리대에 행주를 툭 던지고는 인상을 쓰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의 명성은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서 만든 비법 양념장 덕분이었습니다. 남편 말고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제 인생의 자부심이었지요. 아들에게 식당을 물려주면서도 그 양념장만큼은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마저도 못마땅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양념장 그냥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어머님 손만 빌려요. 손님들은 맛이 변했다고들 하는데 혹시 어머님이 예전처럼 안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맛이 변했다니요. 제 인생을 바쳐 지켜온 맛인데 제 손맛을 의심하는 저 아이의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얘야, 그건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란다. 아유, 됐어요. 무슨 비밀이라고 그렇게 싸고 도세요?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레시피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어머님보다 더 맛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치던 며느리는 며칠 동안 주방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조리더니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덩어리만 만들어내고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 모든 화풀이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좀 알려주시면 어디 뒀나요? 아들 민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도 늘 아내의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지영이한테 알려주세요. 자꾸 어머니가 주방에 드나드시니까 직원들도 껄끄러워하고 지영이도 자기 식당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모양이에요. 자기 식당이라니. 제 피와 땀이 서린 이곳이 어느새 온전히 저들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영업을 마친 후 아들 내외와 손주들까지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낮에 단골 손님 한 분이 제게 따라와서 역시 옛날 사장님 손맛이 그립다고 한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며느리의 얼굴은 이미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며느리는 사사건건 제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반찬을 집어주자 아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애 편식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자꾸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버릇만 나빠지잖아요. 그냥 고기만 먹는 것 같아서. 애 키우는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어머님 옛날 방식은 이제 안 통한다고요.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어미가 며느리와 싸우는 꼴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자 며느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 구닥다리 방식으로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재수 없으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움켜쥔 며느리의 악독한 얼굴과 그것을 보며 배를 잡고 웃는 아들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눈에 박혔습니다.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라산처럼 들끓던 속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웃음소리는 제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왼수, 악마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악마를 제 손으로 직접 키워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문 없는 방 안에서 저는 제 인생 전부가 담긴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개발했던 비법 양념의 모든 과정과 함께 잊고 살았던 어떤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위로 제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밤새 온몸을 짓누르던 악몽에서 깨어난 아침,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이미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후였지요. 머리채를 잡혔던 두피의 통증보다 아들의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아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러움에 밤새 울었을 테지만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건지 아니면 제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건지 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느릿느릿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자 거짓말처럼 평온한 아침 풍경이 저를 맞았습니다. 식탁에서는 아들 내외가 손주들의 밥을 챙기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 머리채를 잡고 악을 쓰던 며느리도 그걸 보며 박장대소하던 아들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마치 다정한 부모의 탈을 쓴 다른 사람들 같았지요.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어제는 저희가 좀 과했죠? 민준 씨가 하도 옆에서 부추겨서 저도 모르게 그만. 기가 막혔습니다. 제 탓이 아니라 남편 탓이라는 교활한 변명. 아들 녀석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요. 지영이가 원래 좀 화나면 앞뒤 안 가리는 성격이라 그래요. 어머니가 이해하세요. 이해라니요.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에 폭력을 없던 일로 만들고 오히려 제가 이해심 없는 늙은이인 양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듯 그들은 다시 자기들만의 화기애애한 아침 식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끼어들지 못하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폭력보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뒤 식당 장부를 들고 제 쪽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하셔야겠어요.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약제비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 비법 양념장에 들어가는 귀한 재료들이었지요. 지리산 깊은 곳에서만 나는 약초부터 몇 년을 말리고 숙성시켜야 하는 귀한 버섯까지 남편과 제가 전국을 헤매며 찾아낸 우리 식당 맛의 근본이었습니다. 그건 양념장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고요? 어머니, 요즘 장사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데다 돈을 이렇게 쓰세요? 인터넷 보니까 이런 거 반값도 안 되는 중국산 널렸어요. 굳이 이렇게 비싼 국산만 고집할 이유가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 아이는 모르는 것입니다. 저 약재 하나하나가 이 식당의 역사이고 수십 년간 손님들과 맺어온 신뢰이며 돌아가신 남편과 저의 자존심이라는 것을요. 얘야, 음식은 정성이다. 그리고 그 정성은 가장 좋은 재료에서 시작하는 거란다. 손님들 입은 속일 수 없어. 당장은 모를지 몰라도 결국 다 알게 된단다. 아이고, 그놈의 정성. 정성 타령.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구닥다리 소리를 하세요?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 남는 게 있어야죠.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장사하다가는 가게 거덜나요. 며느리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이 그 아이에게는 그저 돈 나가는 구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말이 맞아요. 좀 효율적으로 가야죠. 옛날처럼 장사하면 망해요. 요즘 손님들 입맛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대충 흉내만 내도 몰라요. 대충 흉내라니.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보란 듯이 제 양념장 재료 주문을 멋대로 취소하고 시장에서 값싼 중국산 약재들을 사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약재들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부터 역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무언가 타고 시큼하게 변질된 냄새. 고개를 갸웃하며 주방에 들어선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커다란 솥에 정체 모를 검은 액체를 끓이며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냐?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며느리가 솥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값싼 중국산 약재와 간장, 설탕 따위가 뒤엉켜 기괴한 죽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비법 양념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은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당황한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저는 속 가까이 다가가 국자로 한술 떠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인상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짜고 달고 쓰고 온갖 맛이 제멋대로 날뛰는 음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끔찍한 맛이었습니다. 이걸 손님상에 내놓을 생각이었니? 제 차가운 물음에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지요. 아직 완성 안 된 거예요. 몇 번 더 해보면 어머님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라고요. 까다로운 국산 재료 없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요. 그때 주방으로 들어오던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의 화살은 아내가 아닌 제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진작에 좀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지영이가 저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깟 양념이 뭐라고 그걸 그렇게 싸고 두세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무능과 탐욕을 전부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돌아서서 주방을 나오는데 등 뒤로 며느리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어머니 도움 없이도 꼭 성공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이제 어머니 손맛도 다 끝났다고요. 그날 이후 주방은 저의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주방을 차지하고 앉아 양념장 개발에 몰두했고 식당의 음식 맛은 하루가 다르게 곤두닥질 쳤습니다. 손님들의 불평이 늘어났고 단골들의 발길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의 몰락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쪽방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영혼과 제 인생이 담긴 식당이 저 어리석은 아이들의 손에서 망가져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내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된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전화기 한 대를 꺼냈습니다. 아들 내외 몰래 숨겨두었던 제 유일한 비상 연락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주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수화기 너머에서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 딸아이의 목소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이라는 큰 그늘에 가려 제대로 볕 한 번 쬐어주지 못했던 내 아픈 손가락. 장남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딸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제 치부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기댈 곳이 그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아,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수화기 너머의 딸은 단박에 제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채를 잡혔다는 말을, 아들 녀석이 그걸 보고 웃었다는 말을 어찌 제 입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머뭇거리는 사이 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말해봐. 오빠나 새언니가 또 무슨 짓 했어? 맞지? 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한 그 아이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지요. 제가 끝내 입을 열지 못하자 딸은 한숨을 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내일 바로 내려갈게.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있어. 알았지,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못난 어미를 위해 단숨에 달려오겠다는 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거짓말처럼 딸이 도착했습니다. 식당 일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늘 바쁘게 제 앞가림만 하던 딸이었습니다. 그랬던 딸이 제 쪽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와락 아이를 껴안고 말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딸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딸은 제 얼굴과 손을 번갈아 만지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아가씨 오셨네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의 눈에는 반가움 대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눈물을 닦고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얼굴로 며느리를 마주했습니다. 새언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했어요? 돌직구 같은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아가씨야말로 오랜만에 와서 사람 잡네.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 새언니가 우리 엄마 머리채 잡고 오빠는 그걸 보고 웃었다면서요. 맞아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다 고자질하세요? 집안 망신인 줄도 모르고. 화살은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딸 앞에서 저를 집안 망신이나 시키는 주책 없는 늙은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망신은 새언니가 시키고 있는 거죠. 어떻게 어른한테, 그것도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에요? 아가씨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집 사정 알기나 해? 매일같이 옆에 붙어서 사는 건 나야. 답답하고 숨 막히는 거 아가씨가 아냐고. 그때 소란을 듣고 아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를 보고는 놀란 기색도 잠시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너 여기까진 어쩐 일이냐? 시집가 내가 왜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와? 오빠, 이게 오빠가 할 소리야? 엄마가 며느리한테 머리채를 잡혔는데 그걸 보고 웃어? 오빠가 인간이야?
서연이가 울분을 토해냈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시끄럽고. 너야말로 뭘 안다고 와서 난리야.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넌 빠져. 빠지라고? 엄마가 내 엄마인데 내가 왜 빠져? 오빠는 엄마 아들 아니야? 아, 누가 아니래. 근데 이 식당 주인은 이제 나랑 내 새언니야. 어머니는 이제 은퇴하신 분이고 주인이 하겠다는데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건 어머니라고. 아들의 그 뻔뻔한 말에 서연이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아들의 모습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홀에서 직원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손님이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클레임을 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홀로 나갔고 저와 서연이 그리고 아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홀 한가운데 선 손님은 이 식당의 오랜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아무리 먹어봐도 예전 그 맛이 아니에요. 고기에서는 누린내가 나고 국물은 짜기만 하고. 혹시 주방장 바뀌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제게로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다 저 어머니 때문이에요. 비법 양념을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 알려주고 재료도 맨날 비싼 것만 쓰려고 하고 제가 식당 살려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옆에서 맨날 회방만 놓는다고요.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아들 장사 망치려는 심술궂은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새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엄마가 평생을 바친 식당인데 회방이라니요. 맛이 변한 건 언니가 엄마 비법을 어설프게 흉내내다가 망쳐놔서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망쳐? 야, 박서연. 너야말로 뭘 안다고 까불어. 이 식당 이제 내 거야. 내가 주인이라고. 그리고 여기 계신 이분은. 며느리는 갑자기 제 턱 밑까지 손가락을 들이밀며 악을 썼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밥이나 축내는 늙은이일 뿐이라고. 아시겠어요, 손님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고 손님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제 인생이, 제 모든 역사가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팔을 붙잡고 부축했습니다. 엄마, 가자. 이런 꼴 더는 보지 마. 딸의 부축을 받으며 홀을 빠져나오는 제 등 뒤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정말 쪽팔려서 장사 못 해먹겠네. 박서연, 너 당장 엄마 모시고 나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온 저는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참아왔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젖은 목소리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대로는 못 죽겠다. 저것들한테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히고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딸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 그래서 내가 왔잖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는 거야. 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냉철한 사업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진 그 비법 양념, 그건 그냥 음식이 아니야.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술이고 브랜드야. 오빠나 새언니는 그 가치를 전혀 몰라. 하지만 나는 알아. 그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 줄 사람도 내가 알아. 딸은 제 손을 꾹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들을 버리는 거야. 저들이 엄마의 가치를 짓밟았듯이 우리도 저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빼앗아 버리면 돼. 엄마 할 수 있겠어?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혼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내 편이 되어주는 딸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제 남은 인생을 건 가장 장엄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자리에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앉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던 어미의 마음은 간대없고 오직 내 인생을 짓밟은 자들에게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독한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제 낡은 수첩을 들고 와쪽방의 작은 밥상에 펼쳐 놓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밤을 새워가며 적어 내려갔던 비법 양념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레시피가 아니야. 이건 엄마의 역사고 우리 식당의 심장이야. 그런데 오빠랑 새언니는 그 심장을 헐값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어. 아니, 이미 반쯤 썩게 만들었지. 서연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가장 냉정하고 가장 철저하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야 해. 저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고. 저는 말없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저렇게 컸을까? 늘 제게는 어리광만 부리던 막내딸이었는데 어느새 저보다 더 독하고 단단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그랬지? 이제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엄마가 없으면 저 식당이 어떻게 되는지, 엄마의 이름과 손맛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딸은 수첩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대성관, 김철웅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성관은 우리 순잔의 밥상과 수십 년간 이 동네 상권을 양분해 온 가장 큰 경쟁자였습니다. 주인인 김철웅 사장은 깐깐하고 고집불통이기로 유명했지만 음식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진짜인 사람이었지요. 이 사람 기억나,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 엄마 손맛 배우고 싶다고 몇 번이나 찾아왔던 사람. 기억나고 말고. 남편은 내 아내 손맛은 돈 주고도 못 파는 것이라며 그를 번번이 돌려보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음식에 대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시기하는 경쟁자이기 전에 제 손맛을 존경하는 동업자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할 거야. 엄마의 기술을 우리가 이전하는 거지. 그냥 레시피를 넘겨주는 게 아니야. 순잔의 밥상의 원조 이순자 여사님이 직접 기술을 전수하고 품질을 관리한다는 독점 컨설팅 계약을 맺는 거야. 그게 가능하겠니? 그 사람이 우리 손을 잡을까? 불안한 제 물음에 서연이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 특히 김 사장 같은 사람은 더더욱. 수십 년간 넘보지 못했던 원조의 맛을, 그것도 합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 기회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이건 우리에게는 복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사업 기회거든. 딸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막막하기만 했던 제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약을 맺고 나면 우리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거야. 원조의 귀환, 진짜 순잔의 손맛은 이제 대성관에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엄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다른 식당의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아들 내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빠랑 새언니는 엄마의 비법을 훔치려 했지만 그건 그냥 흉내내기에 불과해. 진짜는 엄마 머릿속과 손끝에 있잖아. 손님들은 바보가 아니야. 진짜와 가짜는 금방 구분하게 될 거고 사람들은 진짜를 맛보기 위해 대성관으로 몰려들겠지. 그럼 오빠 식당은? 망하겠지. 맞아. 완벽하게. 누구도 원망할 수 없게. 이건 엄마의 기술을 엄마가 정당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 오빠는 그저 자기들이 걷어찬 복을 뒤늦게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뿐이야. 그 순간 밖에서 아들 내외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정말. 오늘도 손님이 반으로 줄었잖아. 다 그 늙은이 때문이야. 괜히 홀에서 망신만 당하고.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박서연 그 계집애까지 와서 일을 망쳐놓고 아무튼 내일부터는 내가 개발한 신메뉴를 내놓을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퓨전 갈비찜이라고. 이제 어머니 손맛 따위는 필요 없어. 정말? 그거 맛있어? 당연하지. 내가 인터넷에서 제일 유명한 레시피 보고 그대로 만든 거야. 재료도 싸고 만들기도 쉽고 이걸로 대박 쳐서 어머니랑 박서연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주자고. 저 어리석은 것들. 저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들었지? 저 사람들은 기회조차 줄 필요가 없어. 다음 날 서연이는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며 완벽하게 준비된 계약서 초안을 들고 왔습니다. 기술 이전의 범위, 독점 계약 기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 분배까지 한눈에 봐도 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오빠의 그늘 밑에서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건 그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이야. 딸은 제 손에 계약서를 쥐어주고는 곧바로 김철웅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딸의 입모양만 쳐다보았습니다. 네, 김철웅 사장님. 저는 순잔의 밥상 이순자 여사님의 딸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께서 사장님께 제안할 아주 특별한 사업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서연이는 일부러 사업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서연이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장님께서 상상하시는 그것, 그 이상일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 괜찮으시겠습니까? 전화를 끊은 서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끼를 물었어, 엄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복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뒤섞여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와 서연이는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 홀에서는 아들이 개발했다는 정체불명의 퓨전 갈비찜을 맛본 손님들의 불평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지요. 그들을 보란 듯이 저는 평생 입어보지 않았던 가장 고운 옷을 차려입고 딸의 팔짱을 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서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식당의 낡은 간판이 떼어지던 날, 제 머리채를 잡던 며느리의 악독한 얼굴, 그리고 배를 잡고 웃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나는 오늘 내 인생을 되찾으러 가는 거다. 차는 조용히 밤의 장막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운명이 무엇이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그 누구보다 강한 내 딸이 있었고 제 가슴 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김철웅 사장은 제 손을 잡아줄까요? 저는 그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대성관은 이미 영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화려한 불빛은 모두 꺼지고 준비 중이라는 팻말만이 굳게 닫힌 유리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중대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김철웅 사장이 직접 우리를 맞았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귀한 걸음하셨네요, 이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저와 제 딸 서연이를 훑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그늘에 가려 2인자로 살아야 했던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아 식당 가장 안쪽에 있는 별실로 들어갔습니다. 잘 닦인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따님께서 아주 대단한 사업 제안이 있다고 하시던데 제가 다 긴장이 되는군요. 김 사장은 짐짓 여유로운 척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숨길 수 없는 기대와 의심을 동시에 읽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밀어놓았습니다. 순잔의 밥상의 원조, 저희 어머니 이순자 여사님의 모든 노하우와 비법에 대한 독점 기술 이전 및 컨설팅 계약입니다. 김 사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집어드는 대신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허허, 이거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하필 저입니까? 이 여사님? 그리고 아드님 식당은 어쩌시고요? 그것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시험하고 이 제안의 배경에 깔린 위험을 가늠하려는 노련한 사업가의 질문이었지요. 딸이 대답하려던 순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지만 저는 똑바로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김 사장님, 제 아들 식당은 이제 없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맛입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지만 그 아이는 그 가치를 땅에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저런 어리석은 것들의 손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봐 주실 분을 찾아온 겁니다. 제 말에 담긴 한과 분노를 김 사장은 정확히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천천히 계약서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서연이가 차분하게 부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대성관의 주방을 총괄하며 모든 비법을 전수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조건입니다.
대신 저희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받게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수십 년간 넘보지 못했던 원조의 맛을 얻게 되시는 거고,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되찾게 되시는 겁니다. 서로에게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을 겁니다. 김 사장은 한참 동안 계약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좀처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김 사장이었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이군요. 이 여사님의 명성을 생각하면 제가 거저 얻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아드님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더는 얼굴 붉히며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는 마지막까지 저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은 제가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그저 제 손을 잡고 승자의 편에 서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김 사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사님의 그 눈빛을 보니 제가 거절할 수가 없겠군요. 돌아가신 박 사장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당신 아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게 술 한 잔 사셨을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붓과 인주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올랐음을 직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여사님. 이제부터 대성관의 주방은 이 여사님의 것입니다. 김 사장이 제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았을 때 등 뒤에서 아들 내외가 떠들던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손맛 따위는 이제 필요 없어. 그깟 양념이 뭐라고 그걸 그렇게 싸고 도세요? 저는 입꼬리를 올려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마. 너희가 헌신짝처럼 내버린 그 어머니 손맛이 너희의 숨통을 어떻게 끊어놓게 될지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서연이도 그저 묵묵히 운전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배를 탄 동지라는 것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식당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빈 테이블 위에는 아들이 야심차게 내놓았다던 퓨전 갈비찜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만들긴 한 거야? 이게 무슨 맛이야? 내가 뭘 어째? 당신 어머니가 손님들한테 우리 욕하고 다녔겠지. 그 추한 광경을 뒤로하고 제 쪽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맛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그 힘을 어떻게 휘둘러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없는 방에 앉아 계약서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붉은 인주가 마치 제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피의 맹세였습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복수의 첫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 아니, 이제부터는 총괄기술 고문님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대성관의 김철웅 사장이 아침 일찍부터 식당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다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젯밤 피의 맹세와도 같던 계약을 맺은 뒤 맞이한 첫 아침이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딸 서연이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낯선 직함에 어색했지만 김 사장의 눈에 담긴 존경심을 보자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대성관의 모든 주방 직원을 제 앞에 일렬로 세웠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오늘부터 우리 대성관의 모든 음식 맛은 여기 계신 이순자 고문님께서 직접 책임지실 거요. 고문님의 말씀은 곧 나의 말이니 토달지 말고 무조건 따르도록. 젊은 요리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전설로만 듣던 장인을 직접 만난다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들 내외에게 구닥다리, 밥 축내는 늙은이 취급만 받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이름 석자만으로도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장인 이순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시각 제 딸 서연이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대성관 건물 외벽에 거대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제 아들 식당에서도 똑똑히 보일 만큼 커다란 현수막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글자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순잔의 밥상, 원조의 귀환, 이순자 여사의 진짜 손맛, 이제 대성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현수막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현수막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식당의 몰락을 안타까워하던 단골 손님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대성관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소동을 제 아들 내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식당 안에서 파리만 날리며 서로를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손님이 왜 이렇게 없어? 당신이 만든다는 그 퓨전 갈비찜 아무도 안 먹잖아. 시끄러워. 당신이야말로 손님들한테 싹싹하게 굴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그들의 어리석은 싸움은 한 통의 전화로 끝이 났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이 찢어질 듯이 울렸습니다. 근처에서 가게를 하는 지인이었습니다. 야, 민준아. 너네 어머니가 대성관으로 옮겼냐? 웬 현수막이 이렇게 크게 걸렸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아들은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밖으로 뛰쳐나갔고 잠시 후 사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며느리도 급하게 뛰쳐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얀 것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배신이야.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제 쪽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텅 빈 방을 보고는 더욱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어? 이 늙은 여우 어디 숨었어? 당장 나오지 못해. 아들 내외는 눈이 뒤집혀 저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대성관의 주방 가장 상석에 앉아 제가 직접 공수한 최상급 약재들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제 옆에서 행여 제가 불편할세라 시중을 들었고 주방의 모든 요리사들은 숨을 죽이고 제 손놀림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비법 양념이 솥 안에서 뭉근하게 끓어오르자 구수하고 깊은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흉내내던 역한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끄는 진짜 배기 맛의 향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향에 취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제 자리를 되찾은 왕처럼 제 왕국을 다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 내외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시커먼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아들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피곤하다는 듯 신발을 벗었습니다. 제 그런 태연한 태도에 며느리가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가게 바로 앞에다 그런 현수막을 걸어? 우리 다 죽으라는 거잖아. 당장 가서 그거 내리고 김 사장이랑 한 계약 물으라고 해. 당장?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다. 뭐라고? 싫다고 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제 대답에 아들 내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늘 소리치면 움츠러들고 눈치만 보던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이 말을 더듬으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뒤따라 들어온 제 딸 서연이가 나섰습니다. 서연이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그들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똑똑히 봐. 이건 우리 엄마와 대성관 김철웅 사장님이 맺은 합법적인 독점 기술 컨설팅 계약서야. 여기 엄마 도장, 김 사장님 도장 다 찍혀 있고 변호사 공증까지 완벽하게 끝났어. 아들 내외의 시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약서에 박혔습니다. 서연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는 더 이상 오빠 식당에 딸린 군 식구가 아니야. 엄마는 엄마의 기술로 돈을 버는 어엿한 사업가라고.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를 자격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도 없어. 아니, 애초에 그런 권리는 있지도 않았지. 며느리가 계약서를 와락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으려 했지만 서연이가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소용없어. 그건 사본이니까.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 괜한 짓 하지 마, 새언니.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전부 법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 계약서, 변호사. 자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들 앞에서 그들은 한낱 어린애처럼 무력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기 전 저는 나지막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무 늦었다. 방문을 닫자 밖에서 들려오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낡은 창고 같던 제 방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패배자들의 울음소리가, 제 마음속에서는 승리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들은 이제부터 자신들이 내팽개친 것의 가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성관의 문이 열리던 날 기적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사람들은 밤새 줄이라도 선 듯 골목 끝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 식당 구석의 쪽방에서 홀대받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사장님,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이 맛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이 진짜 배기 국물 맛. 대성관 안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손님들은 제 손맛이 담긴 음식을 맛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어떤 노신사는 제 손을 붙잡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얀 조리사 모자를 쓰고 주방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휘했습니다. 요리사들은 제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주방은 완벽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철웅 사장은 입이 귀에 걸린 채 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카운터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피눈물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지난 날들이 그 웃음 한 번에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길 건너편 제 아들의 식당은 정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원조의 귀환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첫날부터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저희 대성관에서 흘러나오는 맛있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들에게는 지옥의 소리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들의 식당에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며느리는 텅 빈 홀을 보며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쥐어뜯었고 아들은 술만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제야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걷어찬 어머니의 손맛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식당의 목숨줄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요.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뒤에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가장 모욕하고 무시했던 며느리 지영이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분노도 짜증도 아닌 완전히 공포에 질린 얼굴로 대성관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몰려든 손님들을 해치고 주방 입구까지 온 며느리는 요리사들에게 가로막히자 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네. 저는 솥에서 끓고 있는 육수의 간을 보느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무심한 태도에 며느리는 더욱 애가 탔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저희 식당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 악독했던 입에서 애원과 통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방의 모든 직원들과 홀의 손님들까지 그 광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김철웅 사장이 나서서 며느리의 앞을 막았습니다. 이보시오, 박 사장 부인. 여기는 당신이 와서 행패 부릴 곳이 아니오. 이순자 고모님은 이제 우리 대성관의 얼굴이시니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비켜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할 말이 있단 말이야. 어머니. 제가 끝내 돌아보지 않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심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동안 며느리가 제게 했던 짓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직원들에게 질질 끌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제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집 앞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입니다. 어머니 아들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망하는 꼴을 정말 끝까지 보실 겁니까?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식자재 대금도 못 내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어요. 가게는 곧 차 앞 딱지가 붙을 거래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 한번 숙이지 않던 오만한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팔을 붙잡은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었던 적이 있었더냐?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머리채를 잡는 며느리를 보고 웃던 그 순간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평생을 바친 내 인생을 구닥다리라며 짓밟던 그 순간 나는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업이다. 너희가 입버릇처럼 말했잖니. 나는 내 기술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 사업에 실패한 것뿐이다. 누구도 원망할 것 없어. 저는 제게 매달리는 아들을 매정하게 떼어놓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아야만 했습니다. 이 복수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손주들이 보고 싶다는 핑계로 아들의 집에 들렀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습니다. 술병이 나뒹굴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손주 녀석들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이제 왔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돌덩이 같던 제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은 다 저 어리석은 어른들의 탐욕 때문인 것을요. 할머니, 우리 식당 망했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울어요. 어린 손주의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너클 놓고 있던 며느리가 제 앞에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이 평생 일군 가게를 다 말아먹었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며느리는 텅 빈 눈으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오만하고 악독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다가와 며느리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주들의 머리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그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지옥과 저의 복수가 통쾌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렸습니다. 왜일까요? 제 손으로 제 자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 우는 아이들의 미래 때문일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 아들의 식당 앞에 법원에서 나온 커다란 경매 공고문이 나붙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압류라는 두 글자가 마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맨주먹으로 시작해 평생을 바친 우리의 성이 저 어리석은 아들 녀석의 손에서 결국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혀를 찾고 몇몇은 제게 와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잿더미가 된 전쟁터를 바라보는 늙은 장수의 마음처럼 공허하고 쓸쓸할 뿐이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던 날 아들 내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대성관도 집도 아닌 제 딸 서연이가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였습니다. 아마 딸을 설득하면 저를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들은 로비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서연아, 아가씨, 제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오빠가 이렇게 빌게. 응?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아가씨 말대로 할게요. 어머니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저 식당만은 저것만은 안 돼요. 서연이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래? 오빠랑 새언니가 원하던 거 아니었어? 엄마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며. 엄마는 그저 밥이나 축내는 늙은이일 뿐이라며.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서연아, 제발. 아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똑똑히 들어. 이건 엄마가 뺏은 게 아니야. 오빠랑 새언니가 걷어찬 거지. 엄마의 인생과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비싼 건지 이제라도 뼈저리게 느껴봐. 그리고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이는 차갑게 돌아섰고 아들 내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며 호텔을 빠져나오는 길에 서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해?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 자신도 모르는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승리의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식당은 헐값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은 이혼을 하니 많이 서로를 탓하며 싸우다가 결국 어린 손주들만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성관에서 받은 첫 수익금 전부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소문 끝에 알아낸 손주들의 학교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하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사이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불러 그 봉투와 함께 작은 편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너희들 쓰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건 엄마 아빠한테 전해주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 자식 민준이와 며느리 지영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내 불쌍한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어미로서 주는 마지막 배려다. 이 돈으로 아이들 밥 굶기지 말고 추운 데서 재우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에게 줄 내 마음은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미로서의 마지막 도리이자 제 복수의 마침표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저는 김철웅 사장에게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김 사장은 깜짝 놀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아니, 고모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야 우리 식당이 자리를 잡았는데 벌써 떠나시겠다니요.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제 몫을 다했습니다. 제 이름의 가치를 증명했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이곳에 더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비법은 이제 사장님의 것이니 부디 이 맛을 잘 지켜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말려도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안 김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두둑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제 성의입니다. 부디 건강히 지내십시오, 고모님. 고모님의 그 손맛과 의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딸 서연이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엄마 인생을 살아.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다 뒷받침해 줄게.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가볼 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성관의 간판과 폐허처럼 변해버린 옛 순잔의 밥상의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두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곳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채를 잡혔던 그날의 모욕감, 아들의 비웃음, 딸과 함께 복수를 계획하던 밤, 대성관 주방에서 느꼈던 희열 가리고 무릎 꿇은 자식들을 외면해야 했던 아픔까지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길고 처절한 싸움의 끝에서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의 상처까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가족 사진은 다시 붙일 수 없듯이 한번 어긋난 인연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겠지요. 어쩌면 제 복수는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더 단단해져야만 했던 한 여자의 마지막 몸부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하셨을까요? 아니면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용서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저 각자의 삶의 무게만큼 다른 선택을 할 뿐이겠지요. 저는 이제 그 누구의 엄마도 그 누구의 장모도 아닌 오롯이 이순자라는 이름으로 제 남은 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제 손맛이 아직 녹슬지 않았으니 어디 시골 장터에 작은 국밥집이라도 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미움도 원망도 없이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사람들의 엄마음을 녹여주고 싶습니다. 그날 찢어졌던 제 마음이 그렇게 다시 붙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나 그 헌신이 배신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차갑고 철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뒤늦은 후회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리고 복수의 끝에 남는 것이 완전한 승리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후회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들 민준이나 며느리 지영처럼 한순간의 어리석은 탐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수도 있고, 어머니 이순자 여사처럼 뼛속 깊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차가운 복수를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일 겁니다. 과거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미래는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도 뒤늦은 용서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끝내 외면해야 할지 고민의 기로에 서 계실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순자 여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